자, 그럼 우리가 공장이 있고 도매상이 있고 소매상이 있고 최종 소비자가 있는, 자, 이런 4단계 구조가 있다라고 볼게요. 그럼 이런 4단계 구조에서 이제 공장이 도매상한테 물건을 팔고 도매상이 소매상한테 팔고 소매상이 최종 소비자한테 팔 건데, 당연히 공장도 그 이전에 또 뭔가를 사겠죠. 근데 계속 그렇게 가면 끝없이 앞으로 가야 되니까 이 공장은 공짜로 물건이 생겼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공장이 도매상에게 물건을 파는데, 자, 우리가 회계에서는 물건을 팔면 우리 뭐 제품 매출이다, 뭐 상품 매출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썼죠. 근데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무체물을 재화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팔았다라는 걸 공급이라고 하고 사왔다라는 걸 공급받는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팔았다라는 표현을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표현을 써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무체물을 상대방에게 팔았다는 의미예요. 그럼 이제 재화의 공급을 하고, 자, 그럼 도매상은 공장에게 그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그 대가를 지불하는데, 자, 공장이 부가가치를 이익을 1,000원을 남기고 싶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공장이 부가가치를 1,000원을 남길 건데, 자, 공짜로 생긴 물건을 1,000원 남기려고 그러면 우리는 1,000원에 팔면 되겠죠. 공짜로 생긴 물건이니까 1,000원에 팔면 될 거예요. 그럼 도매상한테 1,000원이라는 돈을 받으면 되는데, 자, 이 공장이 과세 물품을 파는 과세 사업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과세 사업자는 면세품이 아닌 과세품을 단 한 개라도 팔면 우리 과세 사업자라고 하는데, 이 과세 사업자는 거래 징수의 의무가 있어요. 자, 거래 징수라는 이 의무가 있는데, 이 거래 징수의 의무라는 건 뭐냐면, 사업자인 너가 물건을 팔면 판매한 물건 가격의 10%를 무조건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하라는 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얘는 1,000원에 팔 건데, 너가 1,000원에 팔면 100원 더 얹어서 1,100원을 받아서 너 1,000원 가지고 100원은 세무서에 가져다 주라는 거예요. 너가 과세 거래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10%를 세무서에 받아서 대신 받아서 납부하라는 게 거래징수 의무예요. 그럼 거래징수라는 표현에 제가 의무라는 글자를 붙인 거는, 만약에 너가 그 100원을 받지 않아도 넌 받은 걸로 간주해서 100원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100원의 부가가치세를 안 받으면 얘가 대신 물려야 되면 1,000원을 못 남기게 되겠죠. 그래서 물건을 1,100원에 팔게 될 거예요. 그럼 공장의 입장에서는 매출 가격이고 매출세액이 될 거고, 도매상 입장에서는 매입 가격이고 매입세액이 되게 되겠죠. 자, 그럼 공장은 1,100원을 받아서 100원은 부가가치세법이 시킨 대로 세무서에 100원 내고 본인은 1,000원을 가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도매상이 이 물건을 샀는데, 자, 도매상이 물건 산 이유가 자기가 쓰려고 산 게 아니고 본인은 이 물건을 팔려고 산 거예요.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는 소비용 부가가치세이기 때문에 소비를 하는 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거지, 중간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한테 이야기했더니 그럼 부가가치세법이 알겠어. 그럼 너가 부담한 100원 돌려줄게. 대신 너가 그럼 얘한테 부가가치세를 줬다는 증빙 서류를 받아서 제출하면 이 100원을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너가 이걸 팔려고 샀다는 사업자의 단계라는 걸 입증을 하면 돌려줄 테니까 일단 얘한테 100원을 줘라는 거예요. 그럼 1100원에 주면서 얘한테 나 사업자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100원을 우리는 세금 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이 100원을 그럼 이 도매상은 돌려받게 될 거예요. 그럼 일단 1100원을 주고 그리고 나서 100원을 세금 계산서 제출하면서 우리는 100원을 돌려받을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도매상은 1000원에 산 거랑 똑같게 되겠죠. 자, 그럼 1000원에 도매상이 물건을 샀는데 자, 얘도 1000원을 남기고 싶어요. 자, 그럼 1000원을 남기고 싶으면 자, 도매상이 소매상한테 재화의 공급을 하고 자, 그리고 돈을 받을 건데 1000원에 산 걸 1000원 남길 거면 2000원에 팔면 되겠죠. 1100원에 샀지만 100원은 돌려받을 거니까 우리는 1000원에 산 거랑 똑같고 1000원 남기면 2000원에 팔면 되겠죠. 근데 얘가 사온 게 과세 물품이기 때문에 도매상이 파는 것도 과세 물품이에요. 그럼 과세 물품을 팔면 과세 사업자일 수밖에 없고 그럼 이 과세 사업자는 무조건 그 누구라도 거래 징수의 의무가 있어요. 이 거래 징수의 의무는 사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과세 사업자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의무예요. 그럼 난 지금 2000원에 팔았잖아. 그럼 무조건 내가 판 물건 가격의 10%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만약에 안 받았다면 2000원만 받으면 내가 200원을 물려야 돼요. 그럼 무조건 2200원의 물건을 팔게 되겠죠. 그럼 이제 도매상 입장에서는 세무서에 세금을 낼 건데 자, 물건 팔면서 2200원 받았지만 본인 돈은 2000원이고 200원은 세무서에 줘야 되는 거죠. 그죠? 200원은 자기 돈 아니잖아. 그럼 200원은 세무서에 낼 거고 물건 사올 때에 1100원 줬지만 100원은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어서 내가 돌려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한테 200원 주면서 100원 돌려달라 그랬더니 부가가치세법이 너 바보냐? 자, 우리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세액이 나오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너는 왜 200원 다 주고 100원 돌려달라 그러니? 너 물건 팔면서 받은 매출세액 200원에 물건 사면서 증빙받은 세금 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100원을 빼면 이 100원만 세무서에 납부하면 도매상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적이 없게 되겠죠. 200원 받아서 줄 건데 100원 내가 부담했던 거 빼고 납부하는 거예요. 그럼 이 도매상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적이 없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소매상도 최종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아요. 그럼 이 소매상도 최종 소비자한테 돈을 받을 건데 이 소매상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부담하면 안 되겠죠. 그럼 2200원을 주면서 내가 부가가치세를 줬다는 증빙을 받을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물건 사면서 여러분 회사에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는 게 세금계산서 발행해 달라는 게 나는 최종 소비자가 아니고 사업자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당신에게 부가가치세를 줬다는 증빙 서류를 다오라는 의미예요. 그럼 이 소매상도 이 200원을
자,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확인이 되면 이걸 공제받을 거니까 2,200원 주고 200원 돌려받을 거예요. 그럼 2,000원의 물건을 샀겠죠. 그럼 2,000원의 물건을 사고 얘도 1,000원을 남기고 싶어요. 그럼 3,000원의 물건을 팔면 1,000원을 남기게 되겠죠. 그럼 이제 최종 소비자한테 3,000원의 물건을 팔아요. 자, 그럼 최종 소비자가 얘가 우리 면세 사업자든 아니면 비영리 단체든 아니면 우리 같은 일반 개인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최종 소비자는 누구든지 간에 이 소매상이 과세 사업자라면 무조건 부가가치세 300원을 거래 징수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누가 산다라는 건 따지지 않아요. 지금 물건 팔고 있는 내가 과세 사업자라면 무조건 부가가치세를 받을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면 안 되는 사람은 일단 부가가치세를 주고 내가 자기가 알아서 돌려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커피 한 잔 드실 때에 부가가치세 주고 사죠. 근데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못 돌려받죠. 그럼 우리는 주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담하면 안 되는 사람은 그럼 안 주는 게 아니고 일단 주고 돌려받는 거고, 우리 부담해야 되는 사람들은 주고 못 돌려받는 거지, 파는 사람은 누구한테든 간에 똑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3,300원에 받아서 자기는 3,000원 가지고 300원을 낼 건데 그 전 단계에 200원 돌려받아야 될 거 빼고 내면 되겠죠. 그래서 소매상은 세무서에 300원의 매출세액에서 200원 빼고 100원을 세무서에 납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공장 단계에서도 세무서에 납부한 세금을 보면 얘가 팔았을 때 1,100원 받아서 100원을 세무서에 내야 되는 게 있는데 물건을 공짜로 생긴 거라고 시작했었죠. 그러면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적이 없겠네요. 그럼 매출세액이 100원이고 매입세액이 0원이니까 얘도 100원 받은 거를 이렇게 납부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면 최종 소비자는 결론적으로 물건을 3,300원에 사쓰게 되겠죠. 그럼 물건 가격은 3,000원인데 부가가치세가 300원인 거예요. 근데 이 300원을 부담한 사람이 그럼 최종 소비자죠. 지금 우리들은 이 돈을 못 돌려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사람을 우리는 담세자라고 부르는 거고,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담세자인 거고, 그럼 이 300원을 세무서에 가져다 주는 자가 납세자라고 하는데, 그럼 이 300원을 가져다 준 사람이 소매상이 100원을 세무서한테 가져다 줬고, 도매상이 100원을 세무서한테 가져다 줬고, 공장이 100원을 세무서한테 가져다 줬죠. 그러면 이 300원을 이 여러 단계의 사업자들이 세무서에 가져다 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우리는 납세자라고 하는 거고, 이 납세자는 납세의무자라는 말의 줄임말이고,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를 사업자라고 부를 거예요. 한마디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가져다 주는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를 사업자라고 부르고, 그럼 반대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주지 않는 자는 납세자라고, 사업자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은. 자, 그럼 자, 만약에 자, 이 소매상이 부가가치를 1,000원을 안 남기고 3,000원을 남기고 싶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얘가 3,000원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얘가 사온 건 2,000원에 200원 줘서 2,200원 주고 200원 돌려받을 거죠.
그럼 2,000원에 사서 3,000원 마진 남길 거면 판매하는 매출 가격이 5,000원이 되겠죠. 그럼 5,000원이면 부가가치세를 500원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럼 500원이 매출세액이고 매입세액이 200원이니까 그럼 500원에서 200원을 빼서 맞죠? 300원의 납부세액을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겠죠. 자, 이해가시나요?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 구조를 가지고 보면 지금 공장이 자기가 1,000원을 남기니까 100원을 냈죠. 얘도 지금 자기가 1,000원을 남겼기 때문에 납부해야 되는 납세 의무를 지는 세금이 1,000원이 되는 100원이 되는 거예요. 얘도 자기가 100원을 부가가치 가지니까 100원이 된 건데 제가 방금 가정을 얘가 3,000원 남긴다라고 하니까 300원을 납부하게 되죠. 이것처럼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세금 이름을 부가가치세라고 붙인 건 사업자가 여러 거래 단계에서 자기가 가지는 부가가치의 10%의 납세 의무를 지기 때문에 이 이름이 부가가치세라고 지어진 거예요. 우리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물건 가격의 10%가 되는 거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지는 부가가치의 10%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이 이런 일은 없어야 정상이에요?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가가치세가 부담된다라고 하는 회사 있죠? 세법 입장에서는 그 회사를 다니면 안 되는 사장님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가가치세는 지 돈 아니거든. 이 단계에서 가지고 있는 이 부가가치세가 자기 돈인가요? 전부 다 다른 사람한테 받아서 가져다 줘야 되는 거잖아. 그게 왜 부담되는데? 딴 사람 돈을 저희 사이에서 횡령을 한 거죠. 그죠? 그리고 세금 내야 되는 걸 이야기를 해요. 사장님이 1,000만 원을 낸대. 그럼 이 사람은 지금 1억을 번 거예요. 부가가치세 구조는 단순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부담이 된다라는 건 원리상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건 없어요. 내가 남긴 만큼 그 다음 단계 사람한테 받아서 내는 거예요. 그게 부가가치세의 계산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얘가 300원 부담하냐 500원 부담하냐 이건 사업자들이 남긴 마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거래 단계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만큼 부가가치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특징 중에 다단계 거래세라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부가가치세의 기본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334페이지로 가서 자, 부가가치세 국경세 조정에 대해서는 제가 뒤쪽에 영세율에 가서 설명을 더 드릴게요. 자, 그럼 오른쪽 335페이지에 가서 자, 부가가치세 총칙에서 자, 납세 의무자라고 적혀 있는데 자, 납세 의무자라고 적어 놓고 바로 아래 양가로 1번에 사업자의 개념이라고 적혀 있죠. 자, 우리 위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납세 의무자하고 사업자하고 같은 의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자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사업자의 우리 요건에서는 첫 번째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공급해야 돼요. 자, 어쩌다 한 번씩 파는 건 우리도 가능하죠. 우리가 중고나라 이런 데서 물건을 팔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이 중고나라의 물건을 예를 들어 사용하던 물건 그 물건을 10만 원에 팔았어요. 물건 파서 살려는 사람이 생긴 거야. 그럼 그 사람한테 부가가치세 별도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날 미친놈으로 보겠죠. 그죠? 왜냐하면 나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물건 사려고 예를 들어 전자레인지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중고 사려고 봤는데 카드가 된대. 그러면서 그분이 카드로 하면 부가가치세 별도래. 여러분들은 그냥 딱 봐도 중고매매상이죠. 그럼 그냥 카드로 하는 게 내한테 그냥 기회비용이 있고 좋으면 카드로 결제를 하면 여러분 부가가치를 주게 되잖아. 근데 별말 안 하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무 평소에 별도로 정의를 안 내렸지 그런 분들은 계속적 반복적 공급하는 사업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개인이 그냥 어쩌다 한번 파는 사람이 부가세 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사업자로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 있죠. 납세 의무자로 안 본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사업상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건 우리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자, 우리 여러분이 자동차 딜러한테 자동차를 샀어요. 그럼 자동차에 부가가치세 있으니까 줘야 될 건데 그 딜러가 받아서 주나요? 딜러는 그걸 회사로 가져다 줄 거고 그 자동차 회사가 납세 의무자로서 우리 세무서에 납부하는 거지 딜러가 받아서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독립적인 관계가 되고 싶다. 자연인인 내가. 그러면 내가 개인 사업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종속적인 관계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3번은 당연한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해야 되지 면세라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말라고 적어놓은 물건을 파는 사업자 형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4번 동그라미 4번이 제일 중요한 시험에서 언급 많이 하는 건데 영리 목적 유무하고는 불문하고 우리는 납세 의무를 이제 지게 되게 될 거예요. 사업자는. 자, 그래서 영리 목적 유무하고는 불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336페이지로 가서 자, 이제 이번에 사업자의 분류라고 적혀 있죠. 자, 사업자 분류는 크게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로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면세 사업자는 면세품만 판매하는 사업자를 면세 사업자라고 하는 거예요. 면세품만 파는 거예요. 과세품을 단 하나라도 팔면 안 돼요. 그래서 면세품만 파는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예요. 그럼 방금 제가 면세품을 단 하나라도 팔면 안 돼요. 그 말은 면세품 하나라도 팔면 이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과세 사업자에서는 둘로 나누는데 관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로 나누게 돼요. 그럼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의 이 둘의 기준은 연 매출액 4,800만 원을 기준으로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고 4,800만 원 이상이면 우리는 간이과세 적용을 못 받고 일반 과세자가 될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과세 사업자라고 말하면 일반 과세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간이과세자라는 저 제도를 만든 이유는 우리 사업자 중에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를 다하기가 힘든 영세한 사업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영세하다라는 표현은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예정 신고하고 전부 다 하는 건 좀 힘들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 담배 가게라고 말하는 구멍가게 할머니 있죠? 그 할머니한테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 부가가치 신고해라. 할머니 셔터문 내리는 게 더 빠를 거예요. 그죠? 그런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매출액 4,800이라는 기준은 매출이죠. 그러면 월 400 매출이 나올 거예요. 매출이면 얘는 수익이잖아. 그럼 매출 원가가 예를 들어 2배 장사라면 200이면 200만 원 남길 건데 얘는 매출 총이익이죠. 그럼 가게세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이런 거 써야 될 거잖아요. 그럼 가게세가 예를 들어서 60이다. 그것도 엄청 싸게 제가 이야기한 거죠. 그럼 전기세 10만 원, 밥값 30만 원, 얘도 100만 원이겠죠. 그럼 판관비가 지금 최소 100만 원 들어도 이 사람은 한 달에 이익이 100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한테 지금 우리 부가가치세법상의 모든 의무를 다하라는 건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를 간소화시켜주기 위해서 만든 과세사업자의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지금 현재는 4,800인데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 바뀔 거예요. 지금 국회에서 이 기준 금액을 좀 더 높이자. 부가가치세 신고 때문에 힘든 사업자들이 더 있으니까 좀 더 높여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합의 끝났어요. 통과했기 때문에 내년 개정안에 올라가 있어요. 7천 얼마로 올라갈 건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2월 달까지는 계속 이 규정 가지고 갈 거예요. 우리 첫 시험까지는 내년 첫 번째 시험까지는 2020년 규정 가지고 하고 이제 그다음 4월 달 시험부터 이제 바뀐 세법 개정이 첫 시작이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 지금 간이과세에 대한 취지가 방금 부가가치 세법상의 의무를 다하기 힘든 사업자한테 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는 일반 과세 사업을 적용받는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 세법 저하고 이야기하는 걸 모두 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법인 사업자가 부가가치 세법상의 의무를 다하기도 힘든 사람이 법인을 설립한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법인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어요. 또 우리 같은 개인들이 개인 사업을 하는데 일반 과세 사업장이 하나가 있는데 신규로 오픈하는 다른 곳에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과세 사업장이 있으면 부가세 신고 똑바로 잘 하고 있는 사업자잖아요. 그런데 부가세 신고를 할 능력이 안 된다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일반 과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우리는 신규로 오픈하는 사업장을 우리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런 시험에 지문으로 나오기도 해요. 자, 그럼 우리 사업자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데,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 법전에 보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자가 아니다라는 건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고 얘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납세 의무자가 아니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부가가치세가 없는 물건만 팔거든. 그럼 부가가치세를 받을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걸 세무서에 납부할 일이 없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라는 걸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표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면세사업자는 개인이면 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법상의 사업자로 이제 등록을 해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 가운데 번호가 틀리게 되어 있어요. 면세사업자는 다른 세법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과세기간이라고 있죠. 교재 오른쪽 페이지에. 자, 과세기간은 정확하게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우리 실기하고 조회하고도 많이 나올 거니까. 자, 일단 법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자, 우리 과세기간은 1년에 두 번이 있어요. 1기와 2기로 1년에 두 번이 있고, 자, 이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해서 과세기간은 1년에 두 번 있다라고 꼭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이 과세기간은 6개월이다. 자, 부가가치세법은 과세기간으로 기간을 이야기를 잘 하기 때문에 1년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1과세기간, 2과세기간이라고. 그래서 1년 이상에 걸쳐서라는 표현을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그럼 6개월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보면 당연한 이야기가 되죠. 그럼 얘도 이제 우리 회계가 아니에요. 1기, 2기 기수로 말하죠. 지금은 11월 달이에요. 그럼 우리는 2020년 2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직전기라고 표현하면 직전기가 2020년 1기가 될 거예요. 그럼 또 이때 직전기라 그러면 2019년 2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우리가 회계에서는 기초, 기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세법에서는 이렇게 시작하는 날이 있죠. 이 두 날을 1월 1일, 7월 1일 이 날을 우리는
개시일이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이 개시일이 지금 과세기간의 시작이라서 과세기간 개시일이라는 표현을 써요. 과세기간 개시일. 그럼 6월 30일, 12월 31일을 이날을 칭하는 명칭이 과세기간 종료일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 때 이야기하던 기초라는 개념이 개시일이고 기말이라는 개념이 종료일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건 부가가치 세법이 아니라 모든 세법이 전부 다 시작하는 날 과세기간의 시작일을 개시일이라고 부를 거고, 그 세법마다의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을 종료일이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부가가치 세법은 자,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데, 자, 이 앞에 내가 냈던 부가가치세를 내가 부담하면 안 되니까 돌려받을 거라 그랬었죠. 그런데 앞에 납부하는 상황이 됐던 건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팔면서 받았던 게 많으니까 냈는데, 만약에 내가 사오면서 준 돈이 더 많으면 돌려줄 거예요. 마이너스가 뜨면. 그래서 내가 받은 게 더 많으면, 내야 될 게 더 많으면 납부할 건데, 거꾸로 내가 돌려받을 돈이 많으면 돌려주는 걸 환급받는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신고하고 또 우리가 많이 부담했었으면 졌었으면 우리 이걸 환급받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1년에 두 번의 과세기간을 두고 있으니까, 자, 우리나라 세수확보 1위가 부가가치세법이에요. 그럼 이걸 최대한 빨리 받고 싶겠죠.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를 빨리 받기 위해서 임시기간을 두게 돼요. 임시기간을 우리는 3월 31일, 9월 30일이라는 기간을 두고 1월 1일부터 3월 31일을 예정 신고 기간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돼요. 얘도 7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를 예정 신고 기간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정 신고 기간이 끝나는 날 3월 31일, 9월 30일을 이날을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이라고 명칭을 말해요. 자, 이 두 개 이름 틀려요. 3월 31일은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이고 6월 30일은 과세기간 종료일이에요. 9월 30일은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이고 이 기간이 예정 신고 기간이거든. 임시적으로 만든. 그럼 12월 31일은 이번 2기 과세기간에 끝나는 과세기간 종료일이에요. 그럼 우리 세법에서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1년에 4번 받고 싶으면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언제. 근데 1년에 2번만 하고 싶으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언제.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얘를 언급한다 안 한다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 기간을 만든 목적이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 이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너무 아래였습니다. 이쪽에 좀 쓸게요.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는 하는데, 이 기간에는 환급을 해주지 않아요. 세금 빨리 거두려고 만든 기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정 신고 기간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라는 건 없어요. 심지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21번이라는 칸을 미래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예정 신고 미환급 세액이라는 칸이 아예 만들어져 있어요. 이때는 정말 순수하게
세금 빨리 거두려고 만든 기간이에요. 거두려고 만든 임시 기간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기간을 붙이다 보니까 이 나머지 기간이 지나가야 과세 기간이 종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확정이라는 기간의 의미가 생기는데 그 기간은 과세 기간 종료로부터 최종 3월. 그래서 4, 5, 6이 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는 첫 번째가 우리 과세 기간은 6개월이라는 거예요. 과세 기간은 얘가 과세 기간이 아니에요. 과세 기간은 6개월이에요. 그럼 1월 2일 날 개업을 2월 2일 날 개업을 한 회사가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과세 기간은 얼마인가? 이런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럼 2월 2일부터 3월 31일이냐? 2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냐? 그럼 과세 기간은 제가 6개월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얘가 답이고 얘는 과세 기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과세 기간은 6개월이다라고 계속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기간적 의미로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을 부를 때 이제 일기 예정 기간이라고 부를 거고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그리고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일기 확정 기간이라고 부를 거예요. 또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2기 예정 기간이라고 할 거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기 확정 기간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명칭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기간별. 우리 시험에 다른 서식도 그렇고 조회 때도 그렇고 2기 예정 신고 기간 우리 뭐 거래처에 받아야 될 돈은 얼마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이 기간이 언제인지 인지 못하면 조회도 못하겠죠. 그래서 기간을 정확하게 기본적으로 인지하셔야 되는데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1기 예정 확정, 2기 예정 확정이다. 이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뭐 특이사항은 없으니까 뭐 여러분이 어렵게 보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법인 사업자는 일반 원칙적으로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를 하고 그리고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하는 게 일반적인 법인 사업자인데 자 그런데 개인 사업자나 아니면 연 매출액 1억 5천 이하인 법인의 경우에는 이때는 예정 신고의 의무가 없어요. 우리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법인 사업자도 연 매출액 1억 5천이면 1.5기 1억 5천이죠. 제가 쓰고 싶어 쓴 게 아니라 법전에 보면 저렇게 적어놨더라고. 따라 썼어요. 그러면 1억 5천 이제 이하인 법인은 영세한 법인이에요. 직원도 몇 명 안 되고 걔네들 매출액 1억 5천이면 직원 2명 써도 4, 5천 넘게가 6천 정도가 연봉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물건 파면 원가 빼면 굶어 죽어요. 형태만 법인인 거지 개인 사업자보다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격리사무원 월급만 내도 1년에 3천 4천 나가야 되죠. 격리만 써도 쭉 줄어들잖아. 절반 남겼는데 7천 남겼는데 격리사무원 월급 주면 없어요. 그럼 힘들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하고 동급처럼 하는데 이때는 예정 신고할 필요 없이 이 사람들은 예정 고지 납부만 하면 돼요. 예정 고지 납부라는 건 우리 고지서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집에 고지서 날라온다 그러잖아. 그게 고지가 알려주는 거예요. 서는 서면 서식을 이제 서라고 붙인 거예요. 그럼 예정 고지 너 예정 신고 얼마 내야 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세무서가. 그러면 그 세금을 내기만 하면 되지 우리 이번 예정 신고 기간 동안 있었던 걸 신고를 할 필요가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못한다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
지금 이 기간에 개인 사업자가 있었으면 이번 10월 달에 일어난 걸 보면 이 직전 과세 기간 6개월 동안 전체 신고한 게 있겠죠. 그 금액의 절반을 납부하라고 고지해 주는 거예요. 과세 기간, 이 직전 과세 기간의 절반을 내라고 고지를 해줄 거예요. 그럼 얘는 신고가 일기 확정 신고가 끝나고 나면 그 과세 기간 함께 전체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고지를 해줄 건데, 그럼 직전 과세 기간의 절반을 내는데 만약에 이번에 사업이 안 돼서 직전 과세 기간에 매출액이 3분의 1입니다라거나 납부세액이 3분의 1입니다라면 사업이 지금 안 되고 힘든 거죠. 사업이 안 돼서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부가가치세 미리 내래. 그럼 억울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예정 신고를. 그래서 개인 사업자나 아니면 매출액 1억 5천인 법인 사업자가 우리 예정 신고를 못 한다가 아니고 해야 되는 의무가 없고 그냥 고지 납부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마저 힘들면, 그냥 힘들 만큼 작으면 그때는 실제대로 일어난 만큼을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에 4월 달에 저희 있는 사무실에서는 엄청 많이 해줬어요. 개인 사업자인데 올해 매출이 너무 안 일어났잖아. 우리 초에 코로나 터졌죠. 저희 있는 곳이 종로하고 을지로 쪽이에요. 가게들 박살났어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들인데 거기 음식점들 장사 잘 됐다 하고 안 됐다 하고는 격차가 엄청 크죠. 그래서 거의 다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개인 사업자는 원래 원칙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지금 337페이지의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한 거고, 자, 우리 간이과세자 있죠? 이 간이과세자는 뭐 좀 표현적인 거 가지고 이해 안 가실 건데 제가 말로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간이과세자의 과세 기간은 1년이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간이과세자의 과세 기간이에요. 편하게 해줘야지, 그죠? 그럼 중간에 6월 30일 날 예정 부가 납부할 거예요. 예정 부가 납부가 뭐냐면 세무서가 봐서 쟤 낼 거 있으면 부과하고 낼 거 없으면 부과 안 하고. 그래서 시골에 구멍가게 할머니는 부가가치세가 뭔지도 모르는데 과세품인 새우깡 팔고 라면 팔아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세무서가 들여다 보고는 있어요. 근데 세금을 내야 될 만큼의 금액이 되면 부과를 할 건데 내 금액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부과를 안 하니까 그분들이 모르시는 거예요. 그게 간이과세자의 계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우리 과세 기간이었고, 자, 다음 페이지 넘기면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납세지가 적혀 있죠. 자, 우리 납세지 보고 싶시다. 자, 납세지라는 건 우리 사업장을 관리 감독하는 관할세무서를 납세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 내는 곳이 납세지가 아니고 우리를 관리하는 과세관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세금 낼 거면 지나가다 보이는 세무서 아무 때나 내면 돼요. 근데 내가 세금을 안 내죠? 그럼 날 잡으러 올 세무서가 납세지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해가 편하죠? 그럼 이 납세지가 어떻게 결정되냐면 사업장을 기준으로 결정이 돼요. 사업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부가가치세법이에요. 세법마다 납세지는 틀려요. 여러분이 친구하고 동업을 해요. 강남에서 장사를. 부가가치세 안 내면 강남세무서에서 올 건데, 여러분들이 소득세를 안 내면 각자 친구하고 여러분하고 각자 본인의 집 주소지 관한 세무서에서 소득세 내라고 찾아올 거예요. 그러면 서로 다른 거, 지금 이야기하는 건 부가가치세예요. 그럼 이제 원칙은 사업장별 과세 제도라고 적혀 있죠. 신고 납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원칙은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장별로 이제 과세를 할 거예요.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라고 하는데, 그럼 이 사업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관리하는 납세지가 결정이 돼요. 자, 그럼 우리 아래쪽에 338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사업장이라고 적혀 있죠. 자, 사업장을 어디로 보냐에 따라서 그 사업장이 있는 곳에 관할세무서가 납세지가 돼요. 그럼 광업회 같은 경우는 탄광의 위치가 아니고 광업사무소의 소재지가 우리 사업장이 되니까 그곳의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관리를 할 거고, 제조업의 경우에는 여러 군데에서 물건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여기가 우리 제품의 부가가치가 제일 많이 창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과세관청에서 지켜볼 거고, 자,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 자,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 이 건설업은 집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시공사, 시행사라고 적혀있는 글자 본 적 있죠? 그렇죠? 시행사는 정말 집 파는 애들이에요. 집 건물 짓기 위해서 프로젝트하고 의뢰를 해서 만들면 분양하고 하는 게 시행사고, 시공사는 건물 짓는 기술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건물 짓는 기술인 크기가 건설업인 거예요. 시행사는 분양, 시행이라는 업종이 있어요. 그럼 얘는 그 건설업은 시공사를 흔히 말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럼 건설업은 전국 각지의 건물 다 짓죠. 그죠? 부동산 매매요. 전국 각지의 땅 다 팔 거잖아. 운수업, 택시, 전국 각지 어디든 가죠. 그럼 지금 과세사업자인데 전국을 다 이동하고 있네. 그럼 지금 우리 납세지는 이 사업자를 관리하기가 편해야 되니까, 그래서 법인 사업자 형태면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개인 사업자라면 우리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우리는 사업장으로 봐서 거기 관할세무서장이 관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매매업하고 다르게,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은 가만히 있고 주인만 바뀌죠. 건물이 주인만 바뀌지 부동산은 가만히 있잖아. 그럼 이 건물에서 일어나는 부가가치세 관리하려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에 관할세무서장이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이 돼요. 자, 그 외에는 아래 있는 비거주자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한 개만 더 생각해 주시면, 자, 우리가 사업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쇼핑몰. 쇼핑몰은 도메인 주소만 있지 사업장이 필요 없죠. 그때 납세지는 사업자의 주소지가 되는 거예요. 사업자의 주소지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오른쪽에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장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우리 표를 가지고 보면서 보면, 자, 직매장이라는 건 우리 제조업을 하는 회사가 판매 목적의 시설을 별도로 사업장 가지고 있는 걸 직매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장 따로 있고 매장 따로 있고, 그 매장을 직매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직매장은 당연히 별도의 사업장이겠죠. 그래서 별도의 사업장이고 사업자 등록증 신청을 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장은 공장대로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되고, 직매장은 직매장대로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업장 단위로 각각 개별로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 오른쪽에 임시사업장을 먼저 보면, 자, 임시사업장은 여러분들 바자회라든지 이런 행사할 때에 판매 부스 같은 거 오는 거 있죠. 그 판매 부스가 임시사업장이에요. 그럼 이 판매 부스는 우리 직매장 같은 매장이 잠시 나온 걸로 봐요. 그럼 우리 직매장의 일부가 잠시 나온 거니까, 그럼 직매장은 사업장이니까 얘도 사업장으로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별도의 사업장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별도의 개별 사업장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업장의 일부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장은 맞지만 별도의 개별 사업장이 아니니까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책에는 그냥 사업장이라고 적혀 있는데 기존 사업장이 포함인 거고 별도의 개별 사업장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하치장은 창고 성격인데, 여러분들 창고를 하치장이라고 안 부르죠? 여러분 회사에서 하치장은, 자, 여러분들 외곽순환로 타고 다니다 보면 물류센터 같은 거 있죠? 그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빼고 있을 때 물류하는 회사일까요? 창고를 쓰고 있을까요? 알 수가 없죠. 그럼 과세관청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참고로 쓴다면 하치지 않게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하치지 않게서 신고를 하면 거기는 사업장으로 안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참고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임시사업장까지 본 거고, 자, 우리 이제 좀 쉬었다가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의 특례에 대해서 좀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